혈액형에 숨겨진 은밀한 비밀. TV 드라마에 나오면 꼭 뒷목 잡고 보게 되는 이 장면. 대체 얘 누구 아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잖아.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이 혈액형이 다르잖아. 유전자 검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날 속인 거라면 부셔버릴 거야. 자, 이렇게 위기에 놓인 부부. 남편의 혈액형은 O형, 아내는 AB형.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AB형. 자,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뭐 O형하고 AB형인데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자, 과연 그럴까요? 당신이 믿었던 이 혈액형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배웠던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르면요. 하나의 염색체의 A형은 AA 혹은 AO의 유전자를, B형은 BB 혹은 BO, AB형은 A와 B, 자, O형은 O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부부 사이에서는 AB형인 자녀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AB형의 자녀는 그들의 친자식이 맞았습니다. 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정밀 검사를 해보니 태어난 아이가 일반 AB형이 아닌 희귀 혈액형인 시스 AB형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자, 보통 AB형인 사람은 자식에게 A 혹은 B 유전자 하나만 물려주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때 두 유전자가 분리되지 않고 AB가 통째로 유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혈액형을 시스 AB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B형과 O형 사이에서는 시스 AB형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국내에서 10,000명당 3-4명 정도 발견되는 희귀 혈액형이라고 하네요. 야 이거 진짜 알아야겠다. 이거 모르면 진짜 가출하는 거죠. 네. 가출의 문제가 아니라 네. 가족이 난리가 나죠. 가정 파탄이 이루어진다니까. 아니 근데 그 뭐 하시는 겁니까? 나 너무 놀랬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이런 희귀 혈액형의 유전자를 잘 모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그리고 자녀가 내가 입양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혼자서 많이 힘들어해서 그래. 가족 간의 갈등과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러겠다. 하더라고요. 네. 방송 보고 토론을 많이 하시겠는데요? 혈액형 가지고요? 자,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18일 공개합니다. (1960년에) 첫 출시된 이것,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이것, 바로 피임약.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피임약의 목적을 오직 피임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피임 말고 다른 목적이 있어요? 경구 피임약은 알고 계시는 것 외에도 여러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면접, 휴가 이런 중요한 일정과 생리 주기가 겹쳤다. 이러면 그날 진짜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여성분들은 미리 걱정을 합니다. 왜냐? 생리통은 물론이고 혹시 생리통이 심하지 않더라도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치. 그래서 바로 이럴 때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안 그래도 그 밖에 피임약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그 생리가 안 나오거나 무월경, 이랬을 때 그걸 치료로 할 수 있는 여성 치료제로 사용도 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피임약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꾸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좋을까요? 우선은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긴 했는데 인식이 바뀌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름부터 바꿔보자. 그래서 이게 여성 호르몬을 조절해줘서 배란 주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의견들이 종종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제. 네. 그래서 사실 부르던 습관을 고치는 건 어렵지만 이게 언어는 생각의 집이잖아요. 네. 이 용어만 바꾸더라도 우리 인식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피임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여성 호르몬제.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매년 전 세계 1억 명의 여성들이 피임약을 복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성의 경구 피임약 복용률은요 18.9%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유독 한국 여성들의 복용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 경구 피임약을 둘러싼 오해와 속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호르몬제가 사실은 몸에 좀 안 좋다?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 그렇죠. 먹는 약이다 보니 네. 오해들이 좀 많이 있죠. 그 오해와 속설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피임약에 대한 첫 번째 오해. 피임약을 먹으면 나중에 임신이 어려워진다? 근데 왜냐면 이제 피임약을 이렇게 먹다 보면 왠지 이게 의학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내성이 생겨버려서 이제 아예 임신이 안 돼버리지 않을까. 이거 오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학계에서는 피임약의 호르몬 성분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요. 아하.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면 바로 가입 능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 보면요, 2,000명 여성을 대상으로 피임약 복용을 중단시켰어요. 네. 그리고 임신되기까지 소요 시간을 추적을 해봤는데 2년 이내에 성공했던 확률이 88.3%였다고 합니다. 요일이 써 있네요. 네, 요일이 좀 써여 있죠. 이 뭐야? 왜 이렇게 20일 주기를 생리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21일을 계속 먹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생리를 안 하도록. 저는 제가 잘못 알았나 이제 만약 피임을 하고 싶으면 네. 그 전에 이제 피임약 한 번 먹으면 피임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역시 전 기자 아직 결혼 안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응. 피임약에 대한 두 번째 오해. 피임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사실 말이죠. 살이 찌긴 쪘습니다. 아 쪄요? 네. 아, 이거는 오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찌긴 쪘어요. 맞네요 그럼. 그럼 맞는 거잖아. 속설이 아니네. 그랬었다고요. 이게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아. 초기 1세대 피임약들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함량이 높아서 체내 수분 배출이 어려워서 몸이 붓거나 체중이 증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피임약은 체중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량의 여성 호르몬이 들어간 저용량 피임약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피임약 복용하면 살이 찐다라는 정보는 잘못된 거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 찐다.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16일에 공개합니다. 매달 오는 그날 참을까 먹을까. 누가 바늘로 배를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아파서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찾아오는 여성들의 고통, 생리통. 아유, 옆에서 아내가 고생하면 진짜 이게 참 어떻게 도와주기도 뭐하고 도와줄 마음이 게 되게 없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걸 매달 하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죠. 자, 생리통. 대체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걸까요? 생리를 할 때 자궁 내막에서 과도하게 생성되는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물질이 자궁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있지만 스트레스나 자궁 질환이 있으면 생리통이 더 극심해질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생리통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리통 약을 먹으면 내성 생긴대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참 많아서요. 네. 생리를 매달 하는데 매달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괜히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먹는 거죠. 뭐 이왕이면 약 먹는 것보다는 견디는 게 낫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오해 맞습니다. 자,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생리통 약은 생리통의 주 원인인 프로스타글라딘의 합성을 억제하는 비마약성 진통 소염제 계열로요. 내성이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복용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아, 그럼 뭐 아플 때마다 약을 계속 먹으면 되겠네요. 네, 대부분의 여성들은 네. 통증이 시작될 때 그리고 심각할 때 생리통 약을 먹기는 해요. 근데 생리통 약을 복용해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생리통 원인은 프로스타글라딘이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자궁 내막에 있어서 그 쌓이면서 큰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리통 약은 이때 그래서 프로스타글라딘이 만드는 효소 활동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생리 예정일에서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복용하면 훨씬 좋다는 것이죠. 오. 얘를 억제하는 때 거면. 먹지 말고. 미리 먹어둬라. 사전에. 아, 네. 네. 좀 하루나 주기가 이틀. 규칙적이신 분들은 예상할 유리하겠네요. 수가 있겠네요. 네, 예상 가능하죠. 그 생리 중에는요. 생리 중에는 6시간에서 8시간마다 추가로 복용해야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만약에 생리통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통이 계속 심할 경우에는요.
전문가 상담 후 처방받은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호르몬 주사제 등으로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냥 꾹 참았다가는 심할 경우 자궁 내막증과 같은 여성 질환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는 게 오히려 안 좋네요. 그렇죠. 자, 그럼 대한민국 여성분들 매달 찾아오는 고통 더 이상 참지 마세요.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 소식고 15위 공개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그날 생활 탐구. 네, 이번에는요.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앞으로 온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개월 차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자녀 계획이 없어 피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오랜만에 아내와 분위기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여보, 나 오늘 하필 그날이네. 어쩌지? 아내 말을 들은 저는 좋다고 그럼 우리 피임만 해도 되겠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그걸 말이라고 하냐며 대뜸 베개를 던지더군요.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 남자분들 오해 많이 해요. 진짜. 네. 남자분들이 저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생리 때 임신 가능이 낮은 건 사실이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100% 단정될 수는 없습니다. 아, 임신 가능성은 낮지만은 네, 100% 그렇게. 100% 단정해서 뭐 안심할 가능하다.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생리 주기가 규칙적일 경우에는 다음 달 생리 시작일로부터 14일 전이 난자가 배출되는 배란기입니다. 하지만 생리를 길게 할 경우에는 생리가 끝날 무렵에 배란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 시기에 남성의 정자가 여성의 몸속에서 생존할 수 있어서요. 이 생리 중인데도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몰랐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리 기간에 가급적 성관계를 피해야 하는 이유. 자, 생리 기간 중 성관계는 여성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평소 질 않은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어 유해균이 번식하기 힘들지만요. 생리 기간에는 질 내의 알칼리성 혈액이 고여 유해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리 기간에는 평소 닫혀있던 자궁 입구가 살짝 열려서요. 자칫 유해균이 자궁 내부로 침입하게 되면 질염, 골반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자궁 밖으로 나와야 할 생리혈이 자궁 안으로 역류할 수도 있는데 이때 만약 생리혈이 섞여있는 노폐물이 자궁 내막이나 난소 등에 유착을 하게 되면 극심한 생리통과 자궁 염증을 유발하는 자궁 내막증 같은 자궁 질환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여성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건강에도 참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생리혈에 의해서 자극으로 남성들도 요도형 같은 비뇨기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자, 여러분 잘 아셨죠?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그날은 꼭 지켜주세요.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 소식고 1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남자도 모르는 남자 사용 설명서? 자, 이번 특종은요. 똑똑한 남자 오 기자도 털털한 남자 전 기자도 모르는 남성 건강 정보를 취재했습니다. 남성 건강인데 그건 우리가 알지. 그래요? 자, 첫 번째.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영구 피임법, 정관 수술. 이건 뭐 당연히 다 아실 텐데요. 정관 수술을 하면 스태미나가 감소된다. 정자의 이동 통로인 정관을 절단한 뒤에 묶어서 정자의 방출을 방지하는 수술입니다. 정관 수술과 스태미나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관 수술은 정자의 방출만 막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즉, 정자를 생성하는 고환을 수술하는 게 아니라 정자의 이동 통로인 정관만 수술하는 것이므로 전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정관 수술을 하고 나면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생활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통로만 막아버리는 거구나. 네. 그렇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아마도 대부분 정관 수술 시기를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률이 높은 중년기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신체 능력이 떨어진 건데 이게 내가 혹시- 정관 수술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정관 수술하면 왜 되게 막 이렇게 위축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전혀 그게 왜 위축될 일이지?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음은요. 남성분들 아침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 다들 잘 아시죠? 오케이. 수면 중 음경 발기, 일명 아침 발기. 아침에 발기가 잘 안 되면
발기부전을 걱정해야 한다. Don't worry,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병의 근원이 뭐죠? 스트레스죠. 어쩌다 한두 번 아침에 발기가 안 되는 것은 대부분 스트레스가 원인으로요. 건강한 남성도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면 다시 아침 발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침에 발기가 지속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이런 대사증후군이 발생했거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감소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능력과 무관하게 소변 마려울 때 발기가 아침 발기가 될 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무슨 뭐 내가 뭐 대단한 정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되게 겸손하시네요 오늘. 겸손해야죠. 네, 여러분들 힘도 다 드려야죠. 겸손해야 됩니다. 네. 네,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13일을 공개합니다. 자,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요즘 아이들 보면서 종종 놀라는 게 있죠. 요즘 애들은 키가 초등학생도 초등학생 같지 않아. 발육이 남다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키가 많이 크죠. 요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아이란 얘기가 안 나와요. 키가 180 넘는 친구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빠른 성장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성조숙증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성조숙증이 뭐냐면 우선은 성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일찍 사춘기가 또래보다 2차 성징이나 사춘기가 빨리 시작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부모님이 우리 애가 너무 키가 빨리 컸다. 너무 애가 발육이 빠르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 근데 뭐 성조숙증이 뭐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조숙증은요,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성선 자극 호르몬이 일찍 과하게 분비되는 중추성 성조숙증과 성선 자극 호르몬의 자극 없이 난소나 부신의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말초성 성조숙증으로 나뉘는데요. 자, 만약 남자 어린이들이 중추성 성조숙증을 진단받을 경우 드물지만 뇌종양 발병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그 확률이 더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말초성 성조숙증의 경우 난소에 낭종이 생겼거나 고환에 종양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걱정을 해야 되는 얘기죠. 걱정을 하시는 게 맞네요, 그러면. 자, 그리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에 성조숙증 때문에 만약 빨리 초경이 시작되게 되면 또래보다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간이 증가해 성인이 된 뒤에 유방암, 난소암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자 혹은 남자 어린이 모두에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의심이 되신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조숙증의 원인은 그럼 정확히 뭐예요? 안타깝게도 현재 성조숙증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소아청소년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전적인 영향 외에도 식생활 변화에 따른 비만 증가, 또 일회용품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점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 광선이 성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만들어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성조숙증을 의심해봐야 하는 무슨 자가진단법 같은 게 있습니까? 뭐 몇 살 때 뭐 초경이면 성조숙증이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우선 여자 아이들은요. 네. 만 8세 이전에 가슴이 발달하거나 이렇게 머물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게 잡히는 경우. 네. 그리고 9세 이전에 음모가 나거나 그리고 초경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초등학교 너무 많은 2학년이에요. 거죠. 네. 그리고 남자 어린이는요. 만 9세 이전에 갑자기 고환의 크기가 커지거나 그리고 몽정을 하는 경우 이거는 병원에 가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몽정을 9세예요. 네, 요즘 이제 진짜 점액이 빨라졌거든요. 나오는 상태인 거죠. 이어서 부모님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성조숙증에 대한 궁금증을 더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콩이나 두유를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던데 사실인가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이런 말은 X입니다. 아, 왜냐면 콩에 뭐 여성 호르몬 맞아. 뭐 그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실제로 이 네. 성조숙증이 올까봐 두유를 안 먹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런 오해는 뭐냐면 콩에 들어있는 이소블라본인 성분이
여성 호르몬인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콩 안에 들어있는 건 여성 호르몬 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 왜냐면 콩은 나도 안 먹었어.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콩에는 비타민 B군과 단백질, 성장기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궁금증입니다. 성조숙증이 나타난 아이들은 키가 작은 편이라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나 네. 이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나요? 뭐 초경 네. 이후엔 키 안 큰다. 뭐 그래서 늦게 해야 된다. 네, 이미 이걸 궁금해하실 건데요. 정답은 O입니다. 처음이네. 성조숙증을 겪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또래보다 성장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걸 갑자기 방치할 때 그러면 성장판이 일찍 닫히거든요. 그러면 키가 크는 기간이 또래보다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오히려 키가 10에서 12cm 가량 더 작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확률상. 확률상. 뭐 10이면 많이 차이 나네. 어쨌든 뭐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겠네요. 미리 의심이 되면 꼭 그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그럼 선생님, 성조숙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은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만큼 100% 확실한 예방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전문가 말에 따르면 성호르몬을 촉진시키지 않도록 인스턴트 음식, 뭐 육류, 버터, 그리고 동물성 지방, 섬유를 좀 줄이고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해서 이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이 치료를 좀 두려워해요. 혹시 이게 내가 죽는 병 아닌가? 무섭지. 그리고 내가 다른 친구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이걸 마치 병처럼 생각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불안하지 않도록 왜 치료를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아이들과 가장 행복하게 이런 것들 해결했으면 가장 중요하다.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11위 공개합니다. 꼭 알아야 할 성병의 A to Z. 성병이 성접촉, 성관계로 감염되는 건 맞지만 성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성접촉뿐만이 아닙니다. 수혈 과정에서도 감염될 수 있고요. 또 간혹 찜질방, 헬스장에서 대여해주는 옷, 또 숙박업소의 침구류에 있는 기생충 사면발리가 생식기나 피부와 접촉할 경우에 성병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병이 감염되고 전파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진짜 성병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자, 성관계 시에 콘돔만으로 성병을 예방할 수 있다, 없다. 비속어는 아닌데 그 콘돔이라는 말을 방송에서 해도 되는 말인가? 뭐 콘돔이란 말을 왜 안 써요? 아니 그 방송에서 콘돔. 콘돔이 뭐였어요? 아, 콘돔 비속어도 아니고 쓰는 뭐 비속어 아니지 아닌데 방송에서 말하지 방송에서 처음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색하다는 거지. 뭘 어색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X였습니다. 콘돔만으로 성병이 다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성병 중에 하나인 헤르페스의 경우 전염성이 강해 콘돔을 사용해도 예방 효과가 60%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특히 전염성이 강한 매독의 경우 임신 중인 산모가 감염될 시 태아에게까지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보다 무서운 게 태아까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이건 정말 공포스럽네요. 또 드물지만 입에 상처가 있을 경우 매독 보균자와 키스하는 것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는구나. 네. 자, 다음 성관계가 끝난 뒤 곧바로 소변을 보면 성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다만 여성의 항문에 있는 대장균이 성관계 과정에서 요도 입구에 묻어날 수 있는데요. 성관계 후 바로 소변을 보면 요도에 묻어있는 대장균이 씻겨 내려가면서 방광염 예방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병에 관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병을 감추고 참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병을 방치하면 불임과 난임, 암 발병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대방 파트너에게도 같이 치료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 숨기면 안 돼요. 네, 한 명만 받아서 치료로 끝나선 절대 안 돼요. 정말 사랑한다면. 네, 맞아요.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외국에 성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이 진단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대신 환자한테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이런 성병에 대한 경각심이 있다는 거.
하긴 치료만 빨리 하면 요새 치료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보통 이거 쉬쉬하느라고 치료를 빨리 못 하는 게 단점인 거죠. 그리고 이제 파트너와 불화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모로 또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나만 고치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상대방이 네. 전염됐을 수가 있는데.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11을 공개합니다. 여성만 앓는 지독한 감기? 환절기에 찾아오는 감기만큼이나 여성들에게 흔한 질병이 있습니다. 여성 10명 중에 7명이 한 번쯤을 앓는다는 질병, 바로 질염입니다. 그게 감기만큼 흔한 질병이었어요? 질염이란 여성 외음부인 질에 균이 감염돼서 염증이 발생하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항생제 복용이나 질정, 항진균제 연고 등으로 쉽게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부 여성들은 질염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는 걸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생활이 문란한 걸로 오해받으면 어떡해. 질염과 성관계를 연관짓는 선입견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워낙 빈번히 걸리다 보니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아서 좋을 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질염이 성관계뿐만 아니라 네. 다른 원인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성관계 외에도 이렇게 통풍이 잘 안 되는 이렇게 꽉 끼는 이제 속옷, 뭐 스키니진 같은 바지를 입거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면역력이 떨어질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여성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질 분비물로 인한 질염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잘 아셔야 할 게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1티스푼 정도의 질 분비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분비물이 나온다고 모두 다 질염은 아닌 거죠. 그리고요. 질 분비물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해서 팬티 라이너를 매일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공기를 잘 통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습한 상태를 유지시켜서 세균이 더 증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질 세정 시에는 약산성인 여성 청결제나 물로만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성 청결제의 올바른 사용법. 질 입구의 외음부만 닦아줘야 합니다. 질 내부까지 세정하게 되면 질 내 유익균까지 같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약간 외계어들이 많이 나왔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염이 번번이 걸린다 해서 그걸 가볍게 여겨서 방치하면 만성 질염으로 전형될 수도 있습니다. 불임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여성 클리닉에 가서 방문을 하시면 좋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한번 옷을 그렇게 입었나 스트레스가 있나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9일을 공개합니다.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성암. 전 세계적으로 발병 1위인 유방암에 이어서요.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583명을 사망케 한 암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인데요. 최근 국내에서는 20, 30대 여성 사이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해서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궁경부암이 암 중에서 유일하게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특종을 취재한 이유가요. 이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여자가 아닌 남자도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포스터로 권고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좋은 병원이에요. 자궁이 없는 남자들은 전혀 이제 걱정할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감염자와의 성관계입니다. 만약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성이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 여성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자궁경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무섭네요. 자, 그리고요. 남성들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남성 건강에는 성기 사마귀, 항문암, 성기암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임도 남녀가 같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자궁경부암 예방도 남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 이름도 바꿔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궁경부암 예방족저라고 하니 이 여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HPV 예방접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도 지금 필요해요.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8위 공개합니다. 소중한 나를 위한 모모 지침서. 지난 2019년 한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여성의 57%, 남성의 경우 무려 96%가 이걸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부끄럽고 비밀스럽게 여기지만 사실은 지극히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위, 바로 자위입니다. 점점 말하기 힘든 주제로 가고 있군요. 랭킹이 높아지고 있음이 느껴지죠. 자위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의 표현 방법입니다. 실제로 자위를 이렇게 정자를 배출하다 보면 그 건강한 정자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 전립선염에 그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엔돌핀 이게 분비가 돼서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도 돼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행위지만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냥 눈치껏 알고 있던 그 자위에 대해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위를 들키지 않게 남몰래 빠르게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남성의 경우는 성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려는 욕구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실제 성관계에서도 급하게 사정하는 조루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오, 이건 진짜 몰랐네. 야, 이게 강박이 있구나. 그렇죠. 건강한 자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몇 회 정도가 좀 적당할지 이게 뭐 딱 그 횟수를 정해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뭐 유의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가이드라인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개인차가 있어요. 일주일에 뭐 2-3번 정도라고 이제 많이들 나와 있고요.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이렇게 자위를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위가 있어요. 뭐죠? 압박자위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성기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보통 바닥에 모서리에 성기를 마찰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경우 자칫 남성의 성기가 이렇게 모양이 휘거나 골절이 되거나 파열이 되거나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여성들은 소음순의 외음부에 그 큰 충격을 이렇게 압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 기능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모서리나 막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압박을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건 뭐냐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 심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안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 자각 타임이 온다고 또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요. 죄책감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걸 내가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더 고민하는 거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7위를 공개합니다. 프리한 성상담소 무엇이든 물어봐. 자, 제가 기자들에게 사전에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그 세 기자들이 진짜 궁금한 성 이야기. 사실 궁금한 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또 공개적으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민망하고. 그래서 오늘 질문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네, 저는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해봅시다. 이 성교육은 언제쯤 정확히 하는 게 좋을지요? 네, 일단 그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뭐냐면 6세부터 6세. 만 6세. 네, 왜냐하면 그때는 성기 이름에 대해서 알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이들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남자 성기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자 성기 이름을 소중히, 거기, 보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음경, 음순이라는 단어를 알려주는 게 더 적절하다. 음경과 음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가 궁금할 때 적재적소에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미리 너무 오픈하는 건 별론가요? 저는 아이한테 역질문 하라 그래요. 넌 어디까지 알고 있니? 네가 태어난 거를 이렇게 이런 식에 들어가서.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놀랬던 건 여러분 애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떻게 태어난 걸까요? 애들이 뭐라고 대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할 때 뭐라고 할지가 진짜 머리가 벌써 아픈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진짜 고전이다 저건. 아니, 왜냐면 애들이 물어볼 때 괜히 저 할 말 없고 민망하면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한다니까요. 그럼 주로 아이들은 어떤 답변을 해요? 우선 아이들이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뭐 다리, 뭐 손잡고, 뭐 뽀뽀했더니 막 맞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민망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미 인터넷을 많이 봤나 봐요. 클릭만 하면 뭐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오줌으로 태어났대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오줌? 왜 오줌? 그랬더니 아이가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아마 영상이
성교하는 영상이었나 봐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성교의 잘못된 편들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잘못 알고 아니 엄마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동화책에 그런 그림책이 많아요. 요즘엔 많아. 성관계를 하고 있는 그게 좀 아름답게 표현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상한 사이트에서 네. 그런 거 너무 보는 많아. 것보단 저 선생님이나 부모가 딱 오픈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저도 같아요. 한두 명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무변별하게 많이 봤나 봐요. 그치. 저렇게 알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이건 제대로 알려주자.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주변에 뭐 아이 키우는 친구들한테서 들은 좀 충격적인 얘기가 소아자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제가 목격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선은 자의는 죄책감을 우선 안 줘야 돼요. 아니 그게 청소년 때가 아니라 한 5살, 6살 이런 네, 애들. 우선은 유아들은 그게 네. 잘 뭔지 몰라요. 그치, 네. 막 부비잖아. 그리고 네, 제가 볼 때는 아이를 같이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봤으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있잖아, 왜 만졌어? 그 어떤 마음이야? 그리고 어디서 했어? 그럼 얘가 이제 제대로 얘기해주면 나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느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거기가 따가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럼 병원을 가야 돼요. 가려워서 그런 네, 거죠. 가려워서. 진짜 아플 그리고 어떤 애는 호기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럼 6살인데? 네, 그러니까 6살인데도 발기가 되다 보니까 그걸 가라앉히려고 얘를 손을 잡아서 이렇게 꽁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보고 걷잡아서. 자의한 걸로 본 거예요. 아. 네, 무조건 그걸 한다고 해서 자의네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도 얘가 왜 해야 하고 있는지 그런 거가 아닌 것들은 뭐가 있는지. 지켜봐야겠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을 때는 그거는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거 안 좋다. 이것도 뭐 인형이나 장난감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아까 말한 압박 자의처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코리안 시크릿 성상담소 19, 6위를 공개합니다. 충격,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성 실태. 2018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제14차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요. 성관계 시작 연령이 말이죠. 평균 13.6세라고 합니다. 평균이요? 그렇습니다. 와, 평균 13세라고? 그러니까 최연소가 아니고 평균이. 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처음 성관계를 경험한 곳이 노래방, 룸카페 이런 곳이 많다고 해요. 자, 정말 충격적인 실태가 많은데요.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는요. 콘돔을 못 구해서 랩으로 싸고 했는데 불안해요. 어머. 남자친구랑 비닐을 끼고 했는데 임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명 랩 콘돔으로 불리는 잘못된 피임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랩, 비닐봉지 등은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피임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성장 중인 청소년들의 생식기에 염증, 또 감염 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중학생, 고등학교 아이들 강의하다 보면요. 지뢰사정. 그걸 피임법을 알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임산부, 노약자, 그리고 심신미약자는 못하는 그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피임법으로. 성관계 가진 후에 아니, 놀이기구 타는 게 피임법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임신을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잘못된 걸 그건 하고 있죠. 믿네. 이걸 하면 뭐 착상이 안 된대. 이건 사실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거가 아예 없지. 없는데도 이제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 야 그렇게 놀이기구가 있대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심각하네. 네, 듣는 여러분들도 참 답답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또 얘기입니다. 어른들은 잘 몰랐던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성 실태인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청소년들의 이 잘못된 성 지식 이거 어떻게 해야 교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현재 우리나라 성교육이 임신 교육에만 너무 초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더불어 피임 교육, 책임 교육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권 의식이 같이 병행해야 그런 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특종은 이제 청소년의 성적인 관계를 이제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뭐 만일의 상황을 이제 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 준비한 특종이니까요. 그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코리안 시크릿 성상담소 19, 5위 공개합니다. 21세기 성교육의 꽃, 미디어 리터러시. 이번 특종도 코리안 시크릿 성상담소 앞으로 온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요. 아니 얼마 전에 아들과 드라마를 같이 보다 주인공들의 스킨십이 어색한 침묵만 흐르다가 그냥 확 채널 돌려버렸습니다. 요즘 가수들 뮤비도 어찌나 민망한지 19금 영상에 노출된 아이들 성교육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이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은 그냥 필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튜브나 이런 데도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모든 부모님이 다 걱정하시는 바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이 미디어 교육이 너무 절실해요.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TV, 드라마, 네. 뭐 이렇게 만화, 웹툰, SNS, 노래, 가사 모든 것들을 이제 지도하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좀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키스를 해요. 이런 것들 볼 때 다 봤어.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이제 성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하는지, 그 맥락은 어떻는지, 그때 심리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거가 진짜 괜찮은 상황인 건지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의 가치관도 알 수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알 거 다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어른들이 할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드라마와 영화가 아니라 혹시나 이렇게 정말 잘못된 경로로 야동 같은 거 보는 거 이거는 어떻게 좀 막거나 규제를 하거나 신경 써야 될까요? 아, 이게 야동이다 보니 참 말하기가 좀 힘드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가 함께 야동 보는 거 어떨까요? 부모랑 같이 야동을 보라고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또 이게 들켰어요. 그 아드님은 참... 근데 우리 애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엄마 말로만 진짜 가짜 진짜 그런 건 안 하면 안 돼, 보면 안 되라고 말하지 말고 왜 보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래요. 논리적으로 날 설득해라. 네. 그래서 같이 보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엄마 몇 개 갖고 와? 그래서 내가 10개를 갖고 와. 그럼 내가 10개를 보고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12부터 저도 봤죠. 12 들어봐.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깜깜한데 보게 됐죠.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알아서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겠대요. 오히려. 너무 남성 위주로 찍었고 여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이게 너무 좀 잔인하고 이런 것들이 동의 없이 강제로 하는 거라고 내가 느껴졌다. 여자 입장까지 고려한 거를 자기가 처음 느꼈대요. 그래서 순간 아무 말 다 알아서 하니까 제대로 봤다고 맞다고. 가르쳐 주신 것도 없는데 스스로 깨우쳤네요. 네. 완전 좋은 교육이네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짚어주고 올바른 성에 대한 관념이 생기도록 꼭 지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의 돌직구 성교육. 성교육계의 강국, 선진화된 성교육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1992년부터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해서요. 만 6세인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학교뿐 아니라 성교육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합니다. 네? 동화책입니다. 네, 이게 동화라고? 네, 세긴 세다. 그렇죠. 그림뿐 아니라 내용도 정말 디테일 끝판왕입니다.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질에 들어가는데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뭐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적혀 있고요. 시간이 흐르며 뱃속의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내용도 세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그냥 고민 안 하고 직진했네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우리나라 성교육에 비해 꽤 적나라하고 디테일하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된 성지식 이런 것들이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독일만의 독특한 성교육법이 또 있습니다. 이 교육을 위해선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뭐죠 이게? 뭐 자 같은 건데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독일의 성교육기관에서 교육할 때 사용하는 자, 이 자의 용도가 무엇이냐? 바로 남성의 성기 둘레를 재는 겁니다. 근데요. 왜 재요? 선생님 근데 재는데 이유가 있나요? 저게 왜 교육? 자, 이 아직도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왜 재냐고요? 저걸 아니 그 재는데 교육에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하하, 이날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네? 자, 일단 둘레가요? 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 길이뿐 아니라 둘레를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치를 구분해서 써놨습니다. 각 구간별 수치는 바로 콘돔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기의 둘레가 10cm라면 작은 사이즈의 콘돔, 12cm라면 표준 사이즈의 콘돔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는
자신의 신체에 맞지 않는 크기의 콘돔을 사용할 경우 피임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 내 성기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피임을 하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본인의 크기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뭐 재보진 않죠. 사실 그거를. 근데 이게 무지한 거예요. 야, 사실 뭐 맞지 않는 콘돔 쓰면 사실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 전 사이즈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 가지 콘돔만 많이 봐요. 근데 해외에 가다 보면 사이즈별로 다 있어서 있어요. 다양하게 자기 거 맞는 걸 골라서 이제 사용하게끔. 생각은 디테일하게 진짜 안 해봤네. 저도 요즘에 아까 뭐 야동이고 뭐고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렇게 아예 대놓고 해버리니까 전혀 음습함이 없는 게 난 너무 클린해 보여요. 아니 이게 저래야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없다니까요. 차라리. 자, 그러면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만 4세부터 연령별로 맞춤 성교육을 실시하고요. 15세가 되면 부모와 자녀가 구체적인 피임법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는 정말 클래스가 다른 북유럽의 성교육. 그런데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1955년부터 성교육이 의무화돼 최초의 성교육 국가로 불리는 나라 스웨덴은요. 3세에서 6세 아이들을 위한 스웨덴의 성교육 영상 클래스 바로 이 정도입니다. 3세에서 6세. 네, 3세에서 6세입니다. Pop it up, pop, snippity snop. Här kommer snoppen i full galopp. Snippity 어머머. 오, 이젠 제가 뛰네. 끝까지. 야, 노래 되게 좋다. 네. 정확하게 이름도 알려 딱 주더라고요. 저희가 스웨덴어라 감이 안 오는데 저게 정확한 표현인 거죠? 자, 이게 3세에서 6세들이 꼭 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가사도 안 복잡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다른데 같아. 끝. 자, 이 영상 2015년 스웨덴 공영방송에서 3세에서 6세 어린이들을 위해 제작한 어린이용 성교육 애니메이션 스노펜과 스니판 아니 공영방송이라고요? 공영방송이에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성교 맞습니다. 2015년 1월 이 애니메이션이 너튜브에 업로드되고 약 한 달 만에 조회수 5만 뷰를 기록. 뜨거운 반응에 영어 버전까지 제작됐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나오자마자 일부 국가에서는 애들이 보기에 너무 선정적인 거 아닙니까? 라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 요한 홈스톰은요. 이 노래는 어린아이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알려주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남녀의 신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노래라고 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보통 4, 5세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눈을 뜨거든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랑 다른 것들이. 그때는 관심이 없다가. 그러면서 질문도 폭발을 해요. 이게 뭔지 그리고 그래. 이게 뭐 하는 건지. 눈에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목욕탕 가도 뭐 그러겠죠. 나는 왜 오빠랑 달라? 모르겠죠. 어린 딸이. 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의 우려와는 달리 아이가 영상을 보고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영상 보여주고 목욕하는데 자기 신체 부위를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이 부모님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반응들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성교육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입이 방정이야. 올해는 바닥으로 내려가나요? 자, 당신을 망치는 사소한 습관. 첫 번째. 자, 아침에 한 잔, 식후에 한 잔, 퇴근 전에 또 한 잔. 정말 요즘 수시로 습관처럼 먹는 커피. 자, 그중에서도 커피 믹스를 마실 때 꼭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커피 믹스 봉지로 휘젓지 마라. 매번 하는 건데? 봉지로 줘야 맛있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하죠. 고마서 하는 거야. 자, 그 이유는요. 커피 믹스 봉지로 휘휘 젓는 순간 한 잔의 커피가 아닌 한 잔의 환경 호르몬 물이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하긴 했었어.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요. 포장지 중간에 있는 즉 잉크가 인쇄된 부분이 뜨거운 물에 닿으면 인쇄 성분이 융출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절취선 부분에는 충격적입니다. 바로 납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음 속이에요.
이게 또 그 절취된 그쪽으로 저어야 맛있거든요. 나 완전 제대로 잘못하고 있었네. 왜냐면 이게 딱 이게 뜯잖아요. 그럼 그 뜯은 자리에 설탕이랑 커피가루가 약간 묻어 있다고요. 그거를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그거 마저 녹여 먹는다는 생각을 했죠. 환경 호르몬에 직격탄을 맞으셨네요. 제일 좋은 건 이제 티스푼으로 네. 저는 게 제일 좋죠. 항상 비치해 두시고 저으시는 게 낫죠. 자, 다음 당신을 망치는 사소한 습관 두 번째. 자, 우리 기자님들을 비롯한 남성분들이 특히나 주목해야 할 특종입니다. 바로 스태미나. 스태미나. 왜 놀라십시오?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주로 관심을 가지는 네네. 분야죠. 그 남성 호르몬 낮은 분들한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존경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분. 자, 남성분들 대부분 뭐 바지 입을 때 벨트 착용하시죠? 네네. 자, 근데 이 벨트가 여러분들의 스태미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진짜요? 자, 대개 벨트는 배꼽선에 매주잖아요. 네. 근데 이 벨트를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복부에 힘이 빠지면서 대신에 허리, 즉 척추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미리 풀지 말고요. 요즘 방송 중에 풀고 그래. 아니, 거야? 스태미나에 안 좋다면서요. 야, 일단 좀 들어보고. 자, 이때 복부와 허리 근육 힘 균형이 깨지게 되고요. 게다가 하복부와 고환까지 압박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트를 멜 때는 골반을 살짝 걸치는 형태로 팬티 밴드의 강도만큼만 벨트를 매는 게 좋고요. 또 앉아있을 때에는 지금 우리들처럼 앉아있을 때에는 네네. 한두 칸 정도 풀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 왜 허리를 풀어버렸냐면 네. 복대 수준으로 꽉 메고 다녔거든요. 혹시라도 그걸 꽉 메고 있으면 배가 좀 덜 나올까 해서. 그래, 나도 복대 네. 느낌으로. 네. 우리 그런 같은 생각 있잖아요. 가지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많을 거예요. 아는 만큼 더 건강해지는 내 몸 지키기 쉽고 13일을 공개합니다. 난임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 그런데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들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 아유, 너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기는 언제 가질 거야? 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명절 때 가끔 모이는 친척들은 그냥 툭 던질 수 있는 말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지려고 하는데 안 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생기는 안 집 생기는 많죠. 분이 많잖아요. 네. 정말 스트레스가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거 뭐 우리는 안 가질 거야 하는 부부들 중에 사실은 갖기가 어려운데 밖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애기 얘기를 하지 말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느 가정마다 속사정이 다 있기 마련인데요. 자녀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소갈이하고 있는 부부들. 매년 약 22만 명이 난임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모두 꼭 알아두셔야 할 특종. 부부만 아는 속사정 난임. 이 난임에 대한 궁금증, 오해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 난임은 그럼 여성의 문제다? 예전에 뭐 저런 말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영화의 내용도 많죠. 아니겠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칠거지약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생각은 당장 휴지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난임의 원인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성들의 경우에는 난소 기능 저하, 배란 장애, 자궁 내막증 이런 게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호르몬 이상, 무정자증, 간경화 등의 원인이 난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난임 부부 2번 울리는 난임 치료 시술비. 시술비 부담이 엄청나다. 많은 난임 부부들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을 진행하는데 하지만 검사비와 시술비가 1회당 4,500만 원입니다. 어우, 비싸다. 게다가 보통 여러 차례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만 45세 미만 여성에 한해 난임 시술 시에 건강보험을 적용, 총 4회 50만 원씩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이렇게 된 지. 그리고 더 희소식은요. 2019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인공수정을 포함해 총 10회로 늘린다고 합니다. 파격적인 또 변화가 있었네요. 앞으로 더 또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저출산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난임 부부의 60%가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요. 난임 부부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더 확대되길 바랍니다.